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17강이고요. 135페이지의 2절 정기, 부정기 통계 자료 이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과 관련된 자료들을 생산해내는 정기적으로 발행되든 부정기적으로 발행되든 그러한 자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래서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워크넷 구인 구직 및 취업 동향. 이 데이터가 또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워크넷에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워크넷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회원가입되어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표본에 문제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가장 쉽게 조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워크넷 구인 구직 및 취업 동향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행을 해요. 그래서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가면 이 자료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워크넷 구인 구직 및 취업 동향 자료는 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산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은 한국고용직업분류에 따른 직업분류를 가지고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통계표에 수록된 단위가 반올림대에서 표기되기에 전체 수치와 편애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워크넷에 들어와 있는 근로자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표하는 건 아니다. 그거 하나만 더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체 노동력 조사, 말 그대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 노동력에 관련된 것들을 조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뒷페이지에 136페이지에 보면 조사 목적이 나오죠.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현원, 지금 현재의 종사자 수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빈 일자리, 채워야 되는데 아직 뽑지 못한 일자리가 되는 거죠. 비어있는 TO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입직 혹은 이직에 관한 사항과 그 다음에 고용, 그 다음에 임금과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들을 매월 조사해서 변동 추이를 파악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어느 기업체, 뭐 산업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산업은 지금 현재 총 근로자 수가 몇 명인데 몇 명이 더 필요하다, 더 뽑아야 되는데 아직 못 뽑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해 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지역별로 조사하는 거죠. 전국 단위로 조사하는 게 아니라 요거에 있어서 지역별 조사는 노동 수요 측면에서 종사자 수라든가 혹은 빈 일자리 수라든가 이직자 수를 조사한다는 거죠. 노동 수요 측면이라 했으니까 뭐예요? 예,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 수요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노동 시장론에서 우리 배웠죠. 노동 시장론에서 보면 뭐라 그랬어요? 기업 입장에서 봐야 된다 그랬어요. 기업 입장에서 보는 거고, 수요라는 걸 누가 수요하는 거야? 기업에서 수요하는 거예요. 뭐를? 노동을 수요한다는 건 뭐예요? 사간다라는 거예요. 소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얼마나 노동력이 필요한 거야? 몇 사람이나 필요한 거야? 이런 것들 측면에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종사자 수라든가 빈 일자리 수, 입직자나 이직자 이런 것들을 주로 조사한다라는 거죠. 지역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그 다음에 조사 대상은 민간기업은 1인 이상 종사기업은 다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28,000개를 표본으로 해서 조사한다라는 거죠. 1인 이상 민간사업체와 공공기관 중에서 28,000개를 표본 조사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민간이든 공공이든 다 합쳐서 24만 개 정도를 표본으로 조사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이건 직종별로 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어떤 산업의 어떤 직종, 예를 들어서 뭐 판매 직종, 영업 직종, 이렇게 직종별에 대해서 조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체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필요한 부족 인원, 뽑아야 되는데 부족한 인원 있죠. 그 부족 인원의 규모 등을 산업별, 규모별,
직종별로 조사해서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고용정책 기초 자료로 제공된다라는 거죠. 예, 인력 미스매치.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구직자 입장에서 보면, 그죠? 실업자 입장에서 보면 일자리가 없다 그래요. 근데 구인자 입장에서 보면 또 쓸만한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그죠? 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보니까 매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미스매치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구인자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잘 조사해서 구직자에게 제공해 준다면 어느 직종에서 사람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더라. 그럼 그쪽으로 가서 취업하려고 들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말 그대로 노동비용이에요. 기업체 입장에서 보면 인건비죠. 사람에게 들어가는 임금도 포함되고 복리후생비라든가 혹은 출퇴근 버스 운영해야 된다면 출퇴근 버스 운영비, 또 그 기숙사 운영해야 된다면 기숙사, 또 구내식당,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예, 노동력 비용에 들어가는 거, 사람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조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 고용에 소요되는 재반 비용을 종합적으로 조사 파악하여 복지노동 행정 구현을 위한 노동정책 입안 자료로 사용하고 기업의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체에서 이만큼 복리후생을 쓰고 있다. 어느 부분에서는 많이 쓰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적게 쓰는구나. 이런 데는 좀 더 지도를 통해서 조금 더 쓰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정책을 만들 수도 있고, 또 기업체 입장에서는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다른 데서 어떻게 하고 있는데 우리 다른 데서 하는데 우리 하지 않고 있는 거 있으면 조사해봐 해서 이제 갖다가 한다면 복지 증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조사 범위, 농림어업이라든가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을 제외한 전 산업이래. 이 세 가지 산업을 제외한 전 산업의 상용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체 노동 실태 조사. 예, 노동 실태. 그래서 고용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행정 기준에 맞게 하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매년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전국 사업체 조사 원시 자료를, 그 원 자료를 가지고 노동부 행정 기준에 맞게 가공 집계하여 각종 고용 노동 행정 대상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에 관한 통계 자료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 사업체 조사를 한 걸 가지고 거기서 그냥 다시 조사하는 거예요. 그 원본 자료를 가지고. 그 다음에 고용 형태별 근로자 패널 조사. 이건 말 그대로 고용 형태. 정규직이냐, 기간제냐, 혹은 시간제냐, 이런 고용 형태에 따라서 이제 패널을 선정해 놓고 그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실태와 고용 형태 전환, 그다음에 노동 이동 등에 관한 동태적 자료를 생산한다라는 거죠. 고용 형태 전환은 그런 거죠. 비정규직에 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했든가 이런 것들이 고용 형태 전환이고, 그다음에 노동 이동은 이 직장에 있다 딴 직장으로 옮겨간다든가, 혹은 이 부서에 있다 다른 부서로 옮겨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노동 이동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통계 간행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직업능력개발 통계연보. 그래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몇 개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게, 첫 번째는 HRD넷을 운영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직업능력개발이죠. 직업능력개발. 두 번째는 고용보험 통계 현황. 그래서 고용보험 사이트도 운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뭘 아는 거예요? 고용보험 현황. 그다음 세 번째,
워크넷 구인 구직 및 취업 동향도 알 수 있다. 워크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체가 한국고용정보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크넷 구인 구직 및 취업 동향도 알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세 가지 데이터를 고용정보원에서 수집해서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예. 다음은 제3절 고용정보의 주요 용어에서 우리 고용 서비스 혹은 고용 노동 시장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들에 관련된 것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들어 요 파트에서 시험 문제의 빈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몇 개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거의 안 나오거나 한두 문제 나왔다면 요즘은 서너 문제씩 나온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경력연수입니다. 경력연수. 여러분들 경력연수와 근속연수라는 게 있다면 근속연수는 뭐예요? 지금 현재 회사에서 몇 년이나 일하고 있니? 라는 게 근속연수고요. 경력연수는 현재 직종. 과거에 다른 직종 했던 건 상관없어요. 그거 빼고 현재 직종은 총 얼마나 했냐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기업에서 2년, B기업에서 3년, C기업에서 4년 이렇게 했는데 옛날 이 A기업에서 했던 건 예를 들어서 건축 분야에서 근데 지금 나는 어떤 걸 하느냐 유통 분야야. 유통 분야에 했는데 지금 B회사, C회사, 그 다음에 현재 회사 1년이야. 그러면 이 사람의 경력은 몇 년이에요? 8년이죠. 8년. 2년은 빼줘야 되는 거죠. 예. 다른 직종에 근무했던 경력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경력직으로 입사하는데 선생님 경력이 얼마나 되세요?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유통 분야에 일하고 있을 때 8년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10년 됐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경제성장률. 경제성장률은 말 그대로 전년 대비해서 금년에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증가했느냐 이걸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보면 경제성장률에 대한 공식이 나오죠. 경제성장률은 전년도 GDP, 불변 GDP 대비해서 금년도 불변 GDP 피해서 전년도 걸 빼주는 거죠.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금년이 얼마나 성장을 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성장률은 일정 기간 동안 각 경제활동 부문이 만들어낸 부가가치가 전년에 비하여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보기 위한 지표로서 한 나라의 경제가 이룩한 경제의 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경제성장률은 불변 가격에 의한 국내 총생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의미하므로 경제의 규모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확대되었는가를 알 수 있어 경제정책 수립이나 평가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라는 것도 보겠습니다. 자, 경제활동 인구. 여러분들 인구 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구 틀이. 이거 좀 반드시 알고 계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구는 노동 가능 인구와 비노동 인구로 나눠진다. 그 다음에 노동 가능 인구는 다시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눠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눠지고요. 취업자는 다시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로 나눠진다. 자, 그럼 또 임금 근로자는 나눌 필요 없어요, 사실. 임금 근로자는 그냥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면 다 임금 근로자다.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든 뭐 시간제든 계약직이든 기간제든 필요 없습니다. 예, 제한이 없어요. 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라면 뭐든지 임금 근로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임금 근로자는 말 그대로 임금 받지 않고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 예, 자영업자는 임금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본인의 사업 수익을 가져가는 거지 월급 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월급쟁이 사장이 아닌, 월급쟁이 사장은 자영업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급가족종사자라는 게 있다. 무급가족종사자라는 것은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직장생활 하시지만 많이 벌지 못해서 우리 어머니가 분식집을 운영하세요. 그럼 내가 고등학생이거나 대학생인 자녀야. 그러면 방학 때나 혹은 대학생 같으면 뭐 수업 없는 날 평일날도 가능하겠죠. 바쁜 시간대에 엄마한테 가서 도와주는 거야. 대신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일했을 때 무급가족종사자로 표현해요. 그 이하로 도와준다? 그러면 무급가족종사자도 아니야. 어쨌든 내가 대학생인데 하루에 3시간 이상은 도와줘 엄마를. 엄마 가게에 가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일이잖아요. 일요일날 보통 쉰다고 치더라도 그럼 얼마예요? 3, 6, 18. 그러니까 18시간 일한 거죠. 그러면 주에 18시간 이상 일하고 임금은 안 받는 거죠. 임금은 받아요, 안 받아요? 엄마한테 임금 받습니까? 안 받죠. 그럼 뭘 받아요? 집에서 그냥 용돈을 받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임금은 받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무급이에요, 무급가족종사자, 가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일시휴직자도 있다. 일시휴직자. 뭐 회사에서 공장을 가동할 필요가 없어서 회사 자체로 쉴 수도 있고 본인이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휴직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일시휴직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 쉬고 있는 거야. 월급을 지금 받지 못하지만 잠깐 쉬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실업자는 아니잖아요. 취업자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시휴직자까지 비임금 근로자는 크게 세 개의 계층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좀 더 보면 노동 가능 인구는 생산 가능 인구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15세 이상 인구라고도 한다. 예,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 인구 중에서 15세 이상 인구 그럼 뭐 100세도 속하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정말 여기에 완전 고령자라든가 혹은 완전 은퇴자 이런 사람들은 비노동 인구가 속하겠죠. 그죠? 예. 뭐 8, 90세 먹은 분들이 뭐 노동 인구는 아니겠죠. 예전에는 15세 이상 64세까지만을 정확히 잘랐었는데 요즘은 65세가 아니라 뭐 70세까지 일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상위 계층은 이제 크게 범위를 두지 않습니다. 어쨌든 노동인구와 비노동인구는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면 또 노동인구 중에서는 노동시장에 참여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동은 가능한데 그냥 집에서 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비경제활동 인구라는 거죠. 그래서 비경제활동 인구의 주에 속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가 전업주부다. 그 다음에 학생이다. 학생. 학업에 전념인 사람이죠. 학생 중에서도 일주일에 뭐 몇 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취업자예요. 취업자. 예. 비경제활동 인구 아닙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활동 인구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얀 손이라고 표현했죠. 백수. 네. 백수는 실업자가 아닙니다. 예. 구직 단념자는 뭐 조금 고급스럽게 포장해서 구직 단념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취업할 의지와 의사가 없고 그런 사람들은 아예 실업자라고도 부르지 않습니다. 나 일하기 싫어 집에서 놀래 이런 사람들은 백수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실업자도 아닌 거예요. 실업자는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실업자라고 부르는 거지 백수와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재소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속할 수 있겠죠. 근데 재소자는 이제 이런 인구 포함할 땐 안 없습니다. 어쨌든 대표적인 게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취업자는 주에 1시간 이상만 일하면 임금 때문에 그럼 취업자로 봐줘요. 네.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그 사람은 취업자로 봐준다라는 거예요. 네, 조금 현실과 좀 동떨어진 게 있죠? 예, 그렇게 아십시오. 어쨌든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실업자는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실업자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월급을 받느냐 그렇지 않고 일하느냐 그 차이인 거죠. 예. 그래서 인구 트리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거 경제활동 인구라는 얘기 나왔죠. 경제활동 인구, 그죠? 예,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를 뺀 나머지 인구가 경제활동 인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이것분의 이겁니다. 그래서 자, 경제활동 참가율은 노동 가능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야. 인구 곱하기 100이었죠. 비율이니까. 그 다음에 그럼 비경제활동 참가율은 뭐예요? 말 그대로 반대인 거죠. 노동 가능 인구분의 비경제활동 인구죠. 예, 그래서 이건 제가 굳이 적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률, 그 다음에 실업률. 예, 취업률은 이 인구분의 여기 인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활동 인구분의 취업자예요. 비율이니까 곱하기 100이겠죠. 그 다음에 실업률은 반대예요.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가 되는 거죠. 예.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곱하기 100. 예. 그 다음에 요즘 여러분들 자주 듣는 용어 중에 하나가 고용률이라는 단어가 있었을 거예요. 고용률. 고용률은 뭐냐 그러면 고용률은 노동 가능 인구분의 취업자 수예요. 수를 안 해도 취업자라고 해도 그 숫자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고용률과 실업률이 어떻게 다른 거냐? 예, 지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취업률은 일하고자 노동시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이나 취업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취업률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경제활동 인구는 노동시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는 사람들인 거야. 비경제활동 인구는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인구죠. 노동시장에서 나가버린 사람들인 거예요. 아예 안 들어온 사람도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하고자 노동시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이나 지금 일하고 있니? 이게 취업률이에요. 근데 고용률은 자, 노동 가능 인구분의 취업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노동 가능 인구는 뭐야?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노동시장에 나간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이나 일하고 있니? 이게 고용률이에요. 예,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공식도 다르죠. 취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취업률이지만 고용률은 노동 가능 인구분의 취업자 수입니다. 요거 다르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 현 정부 들어서 이 고용률을 70%로 올리겠다. 지금 뭐 60%, 61%, 62% 정도 되는데 근데 이거 올리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 취업률을 올리는 건요 간단해요. 왠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 줄어들면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실제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경제활동인구가 100명이에요. 취업자가 70명이고 그럼 실업자가 30명이었었겠죠. 그러면 취업률이 70%죠? 그죠? 근데 취업자는 전혀 늘어나지도 않았어. 근데 예를 들어서 실업자를 줄였어. 실업자가 실업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실업자가 20명으로 줄었어. 그러면 이게 90이겠죠. 90분의 70이 훨씬 더 커진 거죠. 100분의 70보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취업률이 예전엔 70%였는데 취업률이 훨씬 더 올라갔어. 취업자는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대로인데 실업자만 줄었을 뿐인데 이렇게 취업률은요 통계적으로 굉장히 쉽게 올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고용률은 그게 어려운 게요. 이 인구라 했잖아요. 이 인구에서 이게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일이 올라가서 취업자가 돼줘야 돼요. 그죠? 그래야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게. 이 모수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이 위쪽으로 올려야 돼. 노동시장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가 혹은 취업 포기한 사람들을 노동시장에 끌어들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정부 들어서 사실 70% 올린다고 목표를 세우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자 여기 인구 트리를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거 경제활동 참가율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에 취업률을 물어보는 문제, 실업률을 물어보는 문제, 고용률을 물어보는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이 자체로서도 여러 가지를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비임금 근로자라든가 임금 근로자 이런 등등등 물어보니까 요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고용률 제가 설명했고 자 138페이지 보겠습니다. 교육훈련 보겠습니다. 교육훈련비는 말 그대로 근로자가 교육훈련 시설에 대해서 쓴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일반 정규 이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 교양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학교는 제외한다는 거죠. 여기서 근로자의 교육훈련비라는 것은 근로자의 직무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인배율에서 구인배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구직자 대비, 예, 요건 좀 지우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요거 반드시 좀 노트에다가 메모를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건 지웁니다. 이제 구인배율이라는 것은 구직자 대비해서 구인자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구직자 수분의 구인 배율이 신규 구직자 수 신규 구인자 수. 그러면 여러분들 이 구인 비율이 높아야 좋을까요? 낮아야 좋을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높아야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신규 구직자라는 건 취업하고자 하는 실업자인 거잖아요. 실업자가 100명분에 신규 구인자 수 150. 그럼 1.5겠죠. 그죠? 취업하겠다는 사람은 100명인데 회사에선 150명을 뽑겠대요.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고용 상태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밑으로 내려간다. 그럼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불리해지겠죠. 취업하기가. 취업 경쟁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반대로 그러면 구직배율이라는 것도 있다. 구직배율은 말 그대로 그러면 신규 구인자 수분의 신규 구직자 수예요. 이건 배율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이 없어요. 비율이 아니라서. 그냥 몇 배냐 요것만 따지면 몇 배. 예. 몇 퍼센트가 아니라 몇 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곱하기 100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근속연수 말씀드렸죠. 근로자가 현 사업체에 입사한 날로부터 조사 대상 기준일까지 근속한 기간. 그래서 근속기간이라는 것은
현재의 직장에서 얼마나 일했느냐 이걸 보는 게 근속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기능 수준. 기능 수준은 지도 기능자도 있고 숙련 기능자도 있다. 그 다음에 반숙련 기능자도 있고 미숙련 기능자도 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지도 기능자는 남을 지도할 정도의 능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을 지도 기능자라고 불러요. 남을 지도할 정도니까 얼마나 그 기능이 굉장히 기능 수준이 높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직장, 조장, 반장 뭐 이 정도의 사람들이 기능 지도자고요. 두 번째, 숙련 기능자. 숙련 기능자는 보통 6개월 이상을 일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을 일했다는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반숙련. 반숙련 기능은 6개월 정도의 그 일이 필요한 기간에 기능 습득을 위해서 1년 이상 경험을 가진 사람을 반숙련 기능자라고 부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미숙련이죠. 미숙련은 말 그대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기술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미숙련 기능자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은 기업체입니다. 기업체는 우리 그 산업 분류했을 때 사업체와 기업체 분류했을 때 사업체는 박스 한번 다시 그려보면, 그래서 단일 장소, 그 다음에 단일 산업, 하나 이상의 산업 활동이죠. 단일 산업 활동이고, 여기는 하나 이상의 장소겠죠. 그러면 단일 장소이면서 단일 산업 활동은 그 사업체 단위라 그랬죠. 사업체 단위. 그 다음에 지역 단위. 그 다음에 활동 유형 단위. 이거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 박스는. 그 다음에 기업 집단과 기업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랬죠. 기업체. 그래서 기업체와 사업체는 좀 다르다. 기업체는 법적, 제도적 최소 단위이고, 그 다음에 사업체는 지리적인 부분과 산업활동의 가장 기초가 되는 통계 단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리적인 동질성, 산업활동이 다른 산업활동을 하는 그러한 아주 통계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그 다음에 생산활동에 있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할 수 있다 그랬죠. 생산활동. 그 다음에 여기는 자원배분. 자원배분에 있어서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단위라 했다. 자, 그래서 기업체 동일 자금에 의하여 소유되고 통제되는 제도적, 법적 단위로서 하나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체와 구분된다. 여러 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자, 이렇게 봅시다. 요즘으로 보면 또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오비 맥주 하면 진로를 봅시다. 진로로 하는 기업이 있다면 진로 소주도 있고 맥주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맥주도 있고 등등등. 그다음에 요즘 핫한 거로 좀 볼까요? 핫한 거로 보면 모 탤런트, 여 탤런트, 아이돌 가수죠. 아이돌 가수가 광고하는 광동제약 비타오백이라는 거 있어요. 비타오백. 비타오백. 그러면 광동제약은 제약회사잖아요. 그러면 약품을 예를 들어서 쌍화탕이라든가 등등등의 제약사업부가 있어요. 제약, 그죠? 근데 이건 뭐예요? 비타오백 같은 거. 음료사업부겠죠. 음료사업. 또 기타가 있다 그러면 그런 사업. 이게 기업체 단위고요. 이런 것들이 사업체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체 단위는 하나 이상의
사업체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노동비용. 노동비용은 말 그대로 근로자에게 들어간 노동에 필요해서 들어간 비용들. 그래서 급여도 되고 그 다음에 법정 복리비, 그 다음에 현물급여, 그 다음에 법정 외복리비. 법정 복리비는 여러분 4대 보험료 이런 것들을 법정 복리비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법정 외복리비.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안 해줘도 되는 부분들. 뭐 통근버스를 운영한다든가 기숙사를 운영한다든가 식당을 운영해서 싸게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해주죠. 그런 것들이 법정 외 복리비가 됐죠. 그 다음에 교육훈련비, 모집비, 기타 노동비용, 작업복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정근에 관한 비용이라든가 사보 발행에 필요한 비용이라든가 표창할 때 필요한 비용 등등등 모든 것들을 다 노동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요번 페이지까지만 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모집비는 말 그대로 기업에서 근로자를 모집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채용 광고비도 들어가고 면접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 합친 게 모집 비용이에요. 그래서 기업이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행한 모집관리비, 채용 시험에 소용된 비용, 뭐 공채 시험을 본다면 그런 비용, 인적성 시험 본다면 그런 비용, 이것들이 다 모집비에 속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법정 복리비,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이런 것들을 기업주가 부담해야 되는 비율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법정 복리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법정 외 복리비용,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 외에 들어가는 것들, 주거라든가 식사, 의료보건, 문화체육 등등등등등. 뭐 회사에 체력 단련실을 설치했다.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기숙사, 식당, 통근버스 다 그렇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부족률이라는 건 뭐냐면 회사 입장에서 봐야 돼. 회사 입장에서 공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부족률이라는 것은 현원 플러스 부족 인원 대비 부족 인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회사는 3개의 부서가 있다. 이 3개의 부서의 TO가 다 10명씩이다. 근데 현원은 9명이다. 9명이다. 그러면 이 회사의 TO는 10명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10명 대비해서 1명씩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면 30분의 3인 거죠, 부족률이. 그죠?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그 TO 대비해서 부족한 인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비율이라 그랬으니까 곱하기 100을 들어가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그 고용 관련 정보에 대한 것들은 한 시간에 끝낼 수가 없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